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관점입니다. 오늘은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시어머니와 남편을 감쪽같이 속이고 재산을 빼돌리려 한 며느리에게 심판을 내린 이정숙님의 사연입니다. 아들과 함께 힘을 합쳐 사실을 밝혀냈지만 이내 밝혀진 사실에 가슴 아파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일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정숙입니다. 저는 올해로 65이 되었어요. 무려 30년 동안이나 한 동네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왔죠.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맛집은 아니었지만 식당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는 늘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사랑방 같은 곳이었습니다. 10년이 넘게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고 말이죠. 젊은 날의 청춘을 바친 가게. 남편은 저와 함께 운영하는 가게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손님들과도 잘 지냈고, 가게 문을 닫고 나면 한동안 가게 간판을 바라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어요. 당신 참 희한하다. 매일같이 출근하는 곳이면서 간판만 봐도 웃음이 나와요? 그럼 당연히 웃음이 나오고 말고지. 당신이랑 함께한 세월이 묻어있는 가게인데. 뭘 해도 참 다정했던 사람. 싫은 소리 한 번 할 줄 모르고 허허실실 웃기만 했던 사람. 그게 바로 저희 남편이었어요. 그렇게 저밖에 모르고 장사밖에 모르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무기력했고 가게를 계속해야 할지조차 고민이 되더라고요. 남편과 매일매일 함께했던 공간에서 홀로 밥을 짓고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쓸쓸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제 표정은 나날이 어두워져 갔고 가게 문을 닫고 퇴근을 할 때면 홀로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가는 날들도 많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무기력함과 공허함이라는 건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더라고요. 이런 제게 위로가 되어준 것은 다름 아닌 단골 손님들이었습니다. 제가 괜히 힘들어할까 먼저 말을 붙여주기도 하고 평소보다 더 오버해서 음식에 대한 칭찬을 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꼭 계산을 하고 나갈 때면 제게 이런 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그래도 이 가게는 계속 운영해야죠. 여기 사장님의 인생을 다 털어놓은 곳 아닙니까? 젊을 때부터 여기서 백반을 먹었었는데 오래 손주 봤어요. 사장님이 그렇게 울상 짓고 힘들어하시면 하늘에 계신 남자 사장님도 힘들어하실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좀 웃으세요. 힘들어하지 마시고. 단골 손님들의 응원이 없었다면 정말 버티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가게 문을 닫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이곳이 사라지면 내 삶의 의미마저 사라질 것 같았죠. 그래서 이를 악물고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을 보고 하루 종일 가게에서 손님을 맞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세월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우리 아들은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도 큰 말썽 한 번 없이 대학을 졸업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혼자 벌어가며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제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늘 웃으며 안부 전화를 해주던 속 깊은 아이였지요. 이런 아들에게 딱 하나 흠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장가를 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너는 언제쯤 결혼할 생각이니? 엄마 친구 아들, 딸들은 다 결혼도 하고 손주도 낳고 한다던데.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도 없는 거야? 에이, 어머니, 저는 아직 연애를 하고 결혼을 생각하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지금은 정신없이 바쁜 시기이기도 하고요. 나중에라도 생기게 되면 그때 어머니한테 제일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긴 결혼이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마다 때라는 것이 있으니 아들도 언젠가는 걸맞는 짝을 만날 수 있겠지 생각하며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제 눈치를 슬쩍 한번 보더니 들뜬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머, 뭐라고? 만나는 사람이 생긴 거야?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속도 깊고, 말도 정말 예쁘게 하고, 일에만 집중하던 제가 처음으로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게 만든 사람이라 어머니께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래, 엄마는 언제든 환영이니까 이야기 잘 해보고 데리고 와. 그렇다고 싫다고 하는데도 무작정 데려오지는 말고. 알겠지? 네, 알겠어요. 일에 집중을 하던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다니. 그 사실이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습니다. 이제 아들도 모든 순간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구나 싶었지요. 그렇게 며칠 후 시내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처음 며느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말한 대로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한 인상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고서 싱긋 웃으며 나긋한 목소리로 인사를 하더군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수진이라고 합니다. 아들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아들은 옆에서 긴장한 듯 우리를 번갈아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살짝 낯을 가리는가 싶더니 이내 편하게 말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랑 만나면서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라고. 어머님 식당 운영하고 계신다면서요? 그것도 30년씩이나. 응,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뭐. 아니에요. 대단하신 거 맞아요. 요즘은 잠깐만 해도 힘들다 못 해먹겠다 하면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머님은 30년이나 식당 일을 묵묵히 하고 계신 거잖아요. 대단하세요, 정말. 저도 어머님 식당 한번 가보고 싶은데 다음에 밥 먹으러 가도 될까요? 아이고, 그럼요. 얼마든지 편할 때 와서 밥 먹고 가도 돼요. 며느리는 아들의 말대로 참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에 저렇게 말을 잘하기도 쉽지 않은데 짝을 잘 만났구나 싶었죠. 그렇게 첫 만남은 무난하게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는 제게 더욱더 살갑게 다가왔고 아직 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저도 점점 며느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지요. 결혼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며느리는 자주 전화를 걸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어떤 드레스가 제일 잘 어울리는지 어머님께서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는 얼굴이 예뻐서 뭐든 다 잘 어울려. 너희 마음에 드는 걸로 해야지 내 마음에 드는 걸로 하면 되니. 그날의 주인공은 신부인 너인데. 이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거 보는 안목은 좀 떨어져서요. 뭐가 예쁘고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서 저희 부모님께 여쭤봐도 다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께서 딱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후에도 며느리는 참 예쁜 행동들만 골라서 하곤 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일주일에 5번 정도는 집에 드나들곤 했기에 안 이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식 날 아들이 며느리의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아이도 한 가정을 이루는구나 싶었죠. 제 눈에는 그저 어리기만 한 아들이었는데 늠름한 모습을 보니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며느리는 늘 그랬듯이 자주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반찬을 직접 만들어 가져다 주기도 하고 제 팔짱을 끼며 같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가졌다는 기쁜 소식을 안겨줬어요. 어머, 아기를 가졌다고? 세상에. 축하한다, 축하해. 결혼한 지 6개월도 안 지났는데
이게 무슨 경사라니. 축하한다, 아가. 축하한다, 아들. 조금 지나고 나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어머니 기뻐하시는 거 보고 싶다고 성화를 부렸어. 아직까지는 초음파상으로 작은 점처럼 보이는 단계래요. 어머님은 손자가 좋으세요? 손녀가 좋으세요? 에이, 그게 뭐가 중요해? 손자면 손자인 대로 좋고, 손녀면 손녀인 대로 좋은 거지. 아휴, 우리 복덩이. 이제 우리 집에 좋은 일만 생기려나 보다.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에 기분이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의 몸을 더 많이 신경 써주기 시작했어요. 항상 며느리가 반찬을 만들어 오거나 맛있는 걸 사왔었는데, 이제는 제가 반찬을 만들어서 간다던가, 임산부의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 준다던가, 남들이 보기에는 며느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딸을 대하는 것처럼 며느리에게 정말 잘해줬습니다. 며느리도 그런 걸 알고 있었기에 제게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하곤 했죠.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에이, 무슨 사돈댁도 멀리 계셔서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하시잖아. 그러니 가까이 사는 나라도 너를 이렇게 챙겨야지. 성철이 너 와이프한테 잘해. 힘든 건 웬만하면 전부 네가 하고. 알겠니? 아이고, 우리 어머니도 참 당연한 말을 하고 그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 손자는 건강하게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손자가 태어났다는 연락을 받은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정에 찾아왔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며느리가 푹 쉬었으면 하는 마음에 산후조리원까지는 굳이 찾아가지 않았고, 한 달 후 아들 내외가 손자를 품에 안고서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손자 많이 보고 싶으셨죠? 아이고, 우리 손자 참 잘생겼네. 첫 아들은 엄마를 닮는다고 하던데, 우리 손자는 이마도 넓고 눈도 크고, 영락없이 아빠 어리적을 쏙 빼닮았네. 어머니도 참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예쁘고 잘생겼었어요? 그럼 내가 태어났을 때도 이만큼 예뻤지. 동네 사람들이 널 보고 이놈 아주 장군감이네. 씩씩하니 나중에 크면 한 인물 하겠네 했었어. 그런데 이 녀석은 크면 너보다 더 잘생길 것 같네. 그렇게 저희는 웃으며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원래 아이들은 눈 깜짝할 새에 쑥 자란다고 하잖아요. 손자는 아픈 곳 없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습니다. 손자가 첫걸음 마를 때는 순간에도 함께 했는데, 엉성한 포즈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에는 너무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어요. 그리고 한문이 라는 옹알이를 들었을 때는 감격스러워 눈물이 나올 뻔했죠. 이렇게 사랑스러운 손자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아들의 어린 시절도 생각이 나고, 또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손자를 보고 엄청 좋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더욱 가까워졌어요. 손주는 건강하게 잘 자라줬고, 이제 완벽하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유난히 저를 잘 따랐습니다. 어딜 가든 할머니의 껌딱지로 불릴 정도로 저를 졸졸 따라다니곤 했지요. 수호야, 할머니한테 그렇게 계속 붙어 있으면 안 돼. 할머니도 힘드시잖아. 그러지 마. 애한테 왜 그래? 나는 괜찮으니까 얼마든지 매달릴 수 있게 내버려둬. 우리 수호 이리 온. 할미가 어부바 해줄게. 할머니 최고. 할머니 등이 세상에서 제일 편해요. 제가 업어주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편하고, 제가 만들어준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엄지를 치켜 세우는 손자를 보는데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행복이 파도 밀려오듯 훅 밀려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행복감은
정말 말로 다 알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화난 얼굴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나, 네가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전화를 다 했니?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어머님. 기쁜 소식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저 임신했어요. 둘째 생겼어요, 어머님. 바로 둘째가 생겼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전화를 건 것이었죠. 저는 순간 깜짝 놀라면서도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아이는 하나보다는 둘, 셋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더 늦기 전에 둘째를 가지게 돼서 참 다행이다 싶었죠. 정말이니? 진심으로 축하한다, 아가. 그래. 나이를 더 먹기 전에 아이 하나 더 낳는 것도 좋지. 나도 우리 성철이 하나만 낳고 키웠는데 나중 되니깐 후회가 되더라고. 하나 더 낳을 걸 하고. 아휴, 참 경사다 경사야. 성철이는 뭐라고 하든. 참 좋아하죠. 그런데 마냥 좋아만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응, 왜 아이를 가졌는데 당연히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건 그런데 저희 집이 내 식구가 살기에는 조금 좁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배 좀 불러오면 이사를 갈까 싶어서 알아보는데 요즘은 집값도 만만치가 않네요. 이건 충분히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아들의 집은 17평 정도로 세 식구가 살기에는 작지 않은 평수였지만 4명이서 살게 되면 조금 좁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특히 아이들은 빠르게 성장하니 이런 부분도 무시를 할 수 없겠구나 싶었죠. 그날 저는 며느리와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시어머니인데 이런 고민에 빠져 있게끔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3일 정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한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며느리와 손자는 부르지 않고 조용히 아들에게만 오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살짝 불안해하며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시죠? 무슨 일은 그런 거 없어. 내가 너만 오라고 한 건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야. 새아기 둘째 가졌다면서. 맞아요. 안 그래도 어머니께 전화로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둘째가 태어나게 되면 너희 집이 턱없이 좁게 느껴질 것 같더라고. 지금은 당연히 새 식구니깐 괜찮다 싶겠지만 둘째 태어나고 나면 그게 아니라는 게 확실하게 느껴질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이사갈 집 천천히 알아보고 있어요. 자금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어서 대출 좀 보태가지고 24평 정도 되는 집으로 이사 가려고요. 뭐하러 대출을 받아? 요즘 대출 받기가 얼마나 힘든데. 공무원도 제대로 안 내주는 게 요즘 대출 시장 현실이야. 굳이 그렇게 하지 말어. 엄마가 해줄 테니까. 네. 어머니가 저희한테 집을 해주시겠다고요? 그래. 뭘 그렇게 놀라니?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유산 남겨놓은 것도 있고, 나도 가게 운영하면서 틈틈이 저축해 둔 돈도 있으니까, 그거 보태면 너희 굳이 대출 안 받아도 될 거야. 제게는 따로 모아둔 돈과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남은 유산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유산은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통장 안에 남겨두었기에 아들 가족이 집을 사는데 보태기에는 아주 충분한 돈이었지요. 아들은 미안한 기색을 띠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죄송해요. 저희도 어른이고 돈 버는 입장인데 이렇게 어머니께 도움받아서. 세상에 가족 간에 그런 걸로 미안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니? 그런 말은 안 해도 된다. 집은 지금부터 알아보자. 만삭일 때 이사 준비하고 하려면 더 힘드니까. 저는 큰 마음 먹고 아들에게 집을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서도 따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그이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요. 제가 어머님께 집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 건 아니었는데, 죄송해요. 괜히 신경 쓰이게 만든 것 같아서. 예, 아니야. 안 그래도 너희한테 집 아니어도 뭘 하나 해주기는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던 참이야. 그때 마침 네가 이야기를 꺼낸 거고 나는 좋았단다. 뭘 해줘야 할까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렴. 어머님께서 힘들게 모아오신 돈이잖아요. 정말 저희한테 쓰셔도 괜찮으신 거예요? 안 될 거 뭐 있니? 난 어차피 늙은 데다가 장사만 하는 사람이라 큰돈 펑펑 쓸 일도 없는데 뭐. 내가 바라는 건 너희가 더 좋은 집에서 좋은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거야.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 봐서라도 저희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잘 살게요. 며느리는 5분 남짓 전화를 하는 내내 제게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고마워하니 저도 뿌듯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아들 내외 이사를 위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몇 군데 발품을 팔고 나서야 내 식구가 지내기에 제법 괜찮은 집을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계약금을 걸어놓고 잔금은 이사 오기 전날 치르기로 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사를 한 달 앞둔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님, 요즘 허리랑 무릎 관절 많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응,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성철이가 말해주던. 예. 어머님 그런 것도 저한테 말씀 안 해주시면 저 너무 서운해요. 아휴, 아픈 거 굳이 말해서 좋을 거 있어. 그리고 원래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픈 곳도 많아지고 그런 거야, 얘.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아이, 그래도요. 어머님 앞으로 병원도 가시고 해야 하는데 은행일 같이 사사로운 건 제가 대신 봐드릴까요?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필요한 거 있음 편하게 말씀 주세요.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 누구 집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아파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쓴다던데. 걱정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알았다. 앞으로 필요한 거 있음 부탁하마. 아, 그리고 어머님, 허리나 관절 안 좋으시면 제가 잘 아는 한의원 있는데 거기 소개시켜 드릴게요. 침을 그렇게 잘 놓아요, 거기가. 다음에 저랑 같이 가요. 그렇게 저희는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나눴고, 나중에 며느리에게 아무 의심 없이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솔직히 젊은 사람들은 휴대폰 하나로도 은행 업무를 본다지만, 저희 같은 늙은이들은 은행에 가야지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잖아요. 돈 하나 관리하는 게 좀 귀찮기도 하고, 거동이 좀 힘들기도 해서 며느리를 믿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가족끼리는 서로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믿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슬쩍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런 낌새를 느낀 건 손자의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됐어요. 어느 날 외국 생활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손자와 함께 보고 있는데 갑자기 손자가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와, 앞으로 나도 저런 거 맨날 보면서 살 수 있는 거야, 할머니? 응, 무슨 소리야. 우리 수호는 할미랑 한국에서 쭉 살 건데. 외국 여행을 가면 저런 거 볼 수는 있지만 맨날 보면서 살 수는 없어. 아니야, 할머니. 엄마가 우리 외국 가서 산다고 했어. 캐나다 가서
우리 가족 다 같이 산다고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도통할 수가 없었죠. 우선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뒤 차분히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주호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캐나다에 나가서 살 거라니?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엄마가 어제 나한테 이야기했어. 캐나다 가면 학교도 좋은 곳으로 다닐 수 있고 한국이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집에서 살 수 있다고 했어. 그리고 눈도 엄청 많이 온대. 겨울마다 눈썰매도 타고 큰 공원에서 개랑 뛰어놀 수도 있대. 할머니도 같이 가는 거지? 아무렇지 않은 듯한 손주의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제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어린아이의 농담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죠. 그래, 우리 수호는 캐나다 가서 살고 싶어. 응, 한국보다 눈이 많이 오는 건 좋은데 친구들이랑 못 놀면 싫어. 할머니도 안 가면 안 돼. 할머니랑 같이 가야 돼. 우리 수호 할머니랑 같이 캐나다에 가고 싶구나. 할머니가 엄마랑 아빠한테 물어볼게. 알겠지?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보던 텔레비전을 뒤로 하고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일어나 며느리가 있는 안방으로 향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도 들었고요. 우선은 침착한 것이 가장 중요했기에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노트북 키보드를 두들기고 있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가, 수호가 그러는데 갑자기 나한테 캐나다 가서 살겠다는 이야기를 하네? 너희 캐나다로 이민 준비하고 있니? 제 이야기를 들은 며느리는 살짝 놀란 듯 보였지만 이내 표정을 정리하고 제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도 참, 저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캐나다를 가요. 수호가 요즘 외국 관련된 방송들을 많이 보거든요. 왜 여행 예능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어린 애들 말은 다 믿을 거 못 된다는 거 어머님도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아니, 너무 확신에 찬 것처럼 이야기를 하길래 너한테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한번 물어봤지. 정말 이민을 가거나 그런 건 아니지. 저희 이사 한 달 남았잖아요. 이민 갈 거였음 어머님께 진작에 말씀드렸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그런 일 없어요. 며느리의 대답을 듣고 나서도 한동안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지만 그냥 기분 탓이려니 손자가 그냥 장난을 친 것이겠거니 최대한 좋게 생각을 하면서 복잡한 마음을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서도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시질 않더군요. 결국 저는 오래된 친구인 순자를 만나 고민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제게 무슨 고민이 있을 때마다 명쾌하게 답을 들려주는 친구이기도 했거든요. 저와 순자는 작은 커피숍에서 만났고 저는 며칠 전 있었던 일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던 순자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사가 코앞인데 갑자기 너희 손자가 캐나다로 이민을 갈 거라는 식으로 너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 응, 그렇다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 그런데 너희 며느리는 그런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응, 혹시 며느리가 네 재산에 관심을 보인다거나 한 적 없어? 이를테면 재산 관리를 해주겠다고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던가. 순자의 말을 들은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 전 저에게 은행 업무를 도와주겠다며 통장 비밀번호를 묻던 순간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땐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 하고 믿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아무렇지 않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기는 했지만 순자의 입으로 직접 그 이야기를 들으니 왠지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허리 아픈 거랑 관절 때문에 어디 멀리 나가는 게 힘들잖아. 자기가 간단한 은행 업무 같은 거는 봐주겠다고 하길래 내가 고맙다 이렇게 대답하고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기는 했었어. 아이고, 이 바보야. 너는 어떻게 나이를 먹어도 변하는 게 하나도 없니? 내가 너 때문에 미치겠다. 가족이라고 다 믿어야 하는 건 아니야. 가족끼리도 아무렇지 않게 사기를 치고 칼부림이 나서 기사가 뜨는 마당에. 아유, 참 순진하다고 해야 할지 멍청하다고 해야 할지. 에이, 그래도 며느리인데 내 통장에 손을 댈 리는 없어. 그건 내가 잘 알아. 사기는 그렇게 당하는 거야.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하는 거라고. 나 같으면 한번 확인이라도 해보겠다. 아무 일 없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무슨 일이 생겼다면 그땐 돌이키기 힘들걸? 순자의 말을 들은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왠지 모르게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를 믿고 싶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스스로 합리화시키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머리로는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그럴 리가 없어. 걔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가슴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은 바로 다음 날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서 현실이 되고 말았죠. 안녕하세요. 혹시 이정숙 고객님 맞습니까? 고객님 통장에서 최근 비정상적인 거래가 감지되어서 확인차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제 통장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확인이 됐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최근에 제가 입출금 거래를 한 적이 없는데. 해당 사항은 은행에 직접 내방 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라서요. 신분증 지참 후 은행으로 내방해 주시면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통장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확인됐다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저 아래로 훅 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신분증을 들고서 은행으로 급히 향했습니다. 저를 담당하게 된 창구 직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최근 고객님의 계좌에서 큰 금액이 출금되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금액이 해외 이민 컨설팅 비용이에요. 그리고 영어 학원비 결제도 있고요. 이 거래를 직접 하신 건 아니신 거죠? 제가 이 나이 먹고 해외 이민 컨설팅 비용이랑 영어 학원비를 결제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직접 한 거래가 아니에요. 자세히 확인 좀 해주세요. 직원은 통장 내역을 하나씩 보여주며 결제된 내역을 설명했고, 그제야 제 눈으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 통장에서는 이미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빠져나가 있었어요.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던 것이었죠. 고객님께서 직접 하신 거래가 아니라면 제가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뒤 통장과 카드 지급 정지도 함께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는 됐고, 우선 카드랑 통장 지급 정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자의 말이 어린애가 실없이 하는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어요. 분명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른데 마음 같아서는 그냥 주저앉아 통곡을 하면서 울고 싶었지만 울 시간조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은 이 일을 아들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야 했어요. 만약 아들도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을 하고 있었던 거라면 아들조차도 저를 속이려 든 것이었으니까요. 마음을 가다듬은 다음 은행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철아, 혹시 새아가한테 뭐 들은 거 있니? 내 통장에 관해서라든지 아니면 캐나다 이민에 관해서라든지 말이야. 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이사가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캐나다 이민이라니요.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아들도 모르는 일이라는 것이었죠.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쉰 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아들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 말이 사실이에요? 저는 정말 하나도 모르고 있었던 일이거든요. 우선 지금 회사라서 나중에 퇴근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니다. 그냥 제가 이따가 퇴근하면 집으로 갈게요. 집에서 이야기해요. 그러고 전화를 끊은 아들은 퇴근 후 곧바로 저희 집으로 찾아왔고 저와 함께 주방 식탁에 앉아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몰래 빼갈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였지만 아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도 큰 문제였어요. 너한테 정말 이런 반구 아무런 말도 한 적 없어? 잘 떠올려봐. 슬쩍 흘린 말이라도 있는지. 정말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미칠 것 같아요.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은데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고 어차피 물어본다고 해도 제대로 대답도 안 해줄 테지만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네가 미안할 것은 없지. 저는 한숨을 쉬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도 많이 놀란 건지 맞잡은 두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우선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은행에서 받은 거래 내역서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담해보자. 내가 직접 새아가랑 대화를 해보는 것도 필요할 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침착하게 행동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저와 아들은 며느리가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찾아보고 법적인 자문을 받으러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하기도 했어요. 상담을 받는 동안에도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어쩌다 변호사를 만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지경까지 온 건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히는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창 일을 해결하기 위해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들이 전화가 와서는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저 방금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어요. 응, 무슨 소리야. 목소리는 또 왜 이렇게 떨려? 침착하고 천천히 말해봐. 와이프 둘째 가졌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 축하도 받았었고요. 그랬지?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임신했다는 말도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싶은 마음에 와이프 몰래 산부인과에 갔다 왔었어요. 수호 가졌을 때부터 정기적으로 같이 방문하던 곳이라. 그런데 수호 출산 이후로 건강검진 받으러 온 거 외에는 임신 확인돼서 내원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 아들의 말에 정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통장에서 돈을 빼간 것도 모자라 임신을 했다는 것까지도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이었죠.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거짓말을 칠 것이 따로 있지.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니. 이제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날 저녁 아들은 저희 집으로 왔고 자리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서 한동안 생각에 빠진 것 같더니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어머니 집에 있어. 중요하게 해야 할 말이 있으니까 빨리 집으로 와. 응? 무슨 일인데? 그냥 전화로 하면
안 되는 이야기야? 얼굴 보고 직접 이야기해야 하는 말이야. 빨리 와. 그렇게 1시간 후 며느리가 집으로 왔고 저희는 며느리와 마주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인사했지만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표정을 살짝 굳히며 저희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여보 두 사람 다 표정이 왜 그래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며느리를 빤히 바라봤고 저 역시도 아무 대답 없이 며느리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집안 전체를 감도는 무거운 정적이 더욱 긴장감을 불러일으킨 듯 며느리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저희에게 가까이 다가와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묻더군요. 무슨 일이냐니까요? 둘 다 왜 이렇게 심각한 얼굴이에요? 뭐 중요한 할 이야기 있다면서요. 큰 일이에요? 며느리의 물음에 아들은 말없이 손에 쥔 은행거래 명세서를 며느리에게 내밀었습니다. 당연히 큰 일이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큰 일. 이게 대체 뭔지 당신 입으로 직접 설명해. 변명할 생각은 하지 말고. 며느리는 아들이 건넨 명세서를 받아들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명세서에 적힌 것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며느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이 바짝 마르는지 계속해서 입술을 혀로 적시더군요. 설마 정말 네가 한 일이니? 너 우리 모르는 꿍꿍이가 있었던 거야? 빨리 말 좀 해봐.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입 꾹 닫고 있지만 말고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라고. 저는 며느리의 침묵을 바라보면서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온 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을 이어가려 노력했어요. 며느리는 저희 말에도 입을 열지 않고 가만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물으마. 정말 내가 이 모든 걸 혼자 계획한 거니? 아니지. 누가 시켜서 그런 거지. 빨리 대답해. 재차 거듭된 저희 물음에도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어이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고는 며느리를 향해 물었어요. 제발 대답 좀 해. 당신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던 거야? 무슨 생각으로 어머니 통장에서 이렇게 거금을 뺀 거고 캐나다 이민은 대체 뭐고? 설마 나랑 어머니를 두고 수호 데리고 도망이라도 칠 셈이었어? 아들이 언성을 높이자 그제서야 며느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를 알게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통장 잔고를 확인한 순간 욕심이 생겼어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냥 사람이 그렇잖아요. 큰 돈을 보면 나도 모르게 없던 욕심도 생기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런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여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믿어왔던 가족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녀를 믿고 싶었지만 이미 통장을 뒤져 큰 금액을 빼간 며느리를 믿기에는 너무 먼 강을 건너온 것 같았죠.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힌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구나 싶었습니다. 나는 네가 시집 오기 전부터 나한테 참 살뜰하게 잘하길래 너를 친딸처럼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정말 이런 짓을 네가 직접 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 나랑 성철이를 남겨두고 정말 수호랑 둘이서 캐나다로 떠나 잘 먹고 잘 살 생각이었니?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한국에서 살면서 사교육에 부딪히게 하는 것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유학을 보내서 제대로 가르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학이 확정되면 그때 어머님이랑 이 사람한테도 이야기를 할 생각이었고요. 아, 그러면 나랑 어머니한테는 통보만 할 생각이었다는 거네. 그렇지? 이야기가 왜 그렇게 되는 건데 여보. 내 말은 그런 게 아니라
그래, 그건 그렇다 쳐. 뭐 통보. 할 수야 있지. 내 아들의 미래를 위해 그런 결정을 한 거라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 당신이랑 수호랑 같이 캐나다로 넘어가고 나 혼자 한국에 남아 기러기 아빠 생활하면 된다 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해해서 그건 넘어갈 수 있다 치자. 당신 나한테 임신했다고 했지? 근데 병원에 확인해 보니까 당신 초음파 보러 온 기록이 없대. 이게 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번 해볼래? 아들의 말을 들은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조차 없는 듯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게 여보 있잖아. 거기에 대해서도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머니 통장에서 거금 5천만 원을 빼내간 것도 모자라서 가짜로 임신했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다니고 당신 이렇게까지 밑바닥인 사람이었어?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나랑 어머니를 속일 수가 있어? 다른 건 몰라도 생명 가지고는 장난치면 안 되는 거잖아. 정말 미안해 여보. 내가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힘들어서 그랬어. 어머니가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우리한테 쓰게 만들 수 있을까? 머리 굴리다가 생각해 낸 게 그거였어. 그리고 이사를 가게 되면 이민 준비를 끝내고 수호 데리고 캐나다에서 살 생각이었고 거기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당신이랑 어머님께도 연락해서 이쪽으로 넘어오라고 말할 생각이었어. 정말이야, 여보. 진짜예요, 어머님.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서 기가 막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믿었던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며 우리 가족을 기만했다는 사실에 온몸이 굳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손주를 키우며 착실하게 살아가는 줄만 알았던 며느리가, 그저 순진하고 착하기만 할 줄 알았던 며느리가 저와 아들 뒤에서 이런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니 다시 생각을 해봐도 믿기 힘든 일이었어요. 아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구나. 그럼 처음 우리 집에 와서 인사를 하고 나한테 잘 해준 것도 다 연기였던 거니? 너한테는 진실이라는 게 없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한테 잘해드린 건 전부 다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성철 씨랑 맞벌이를 해도 생활은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지. 아이 교육비도 감당하기 힘들고 그러던 차에 어머님 통장에 있는 잔액을 보게 됐고 이 돈으로 캐나다 이민을 가서 살게 되면 사는 게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님께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분명 반대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몰래 준비하려고 이런 짓을 저질렀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을 듣고 아들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고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할 힘도 없는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며느리를 보며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아요. 정말 며느리가 속으로 앓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가 한 행동들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정이 힘들다고 해서 누구나 통장에 있는 돈을 몰래 빼가는 짓을 하지는 않으니까 말이죠. 네가 정말 상황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었더라도 네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 그리고 힘들다고 이야기했으면 내가 어련히 도와줬지. 외면했겠니? 너는 내가 그런 시어머니로 보이든 여태껏 너한테 정말 잘해줬다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을 정도인데 나 혼자 착각하면서 살아온 건가 보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은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부족함 없이 정말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랑스러운 시어머님이셔요. 제가 돈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정신 나간 행동을 한 거예요,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저는 눈물을 펑펑 쏟고 두 손으로 제게 싹싹 용서를 비는 며느리를 보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했던 일은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 상황에서 무작정 소리를 지르고 화만 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도 분명했기에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아니, 용서는 없어. 너는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고 나랑 우리 아들을 기만하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내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으니까. 앞으로 2번 다시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나는 너한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생각이다. 이혼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네. 법적인 조치요? 그리고 이혼이라니요, 어머님. 그러면 수호는 누가? 수호 걱정은 하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잘 키울 테니까. 그리고 수호한테는 네가 어떤 행동을 한 건지 이야기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안 해도 된다. 네가 직접 벌인 일이니까 그 뒷감당도 모두 네가 해야 하는 거야. 제 말을 들은 며느리는 한참을 울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인 처벌을 달게 받고 아들과 이혼을 하기로 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모든 일이 일단락되고 나니 아들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죄송해요. 저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결혼까지 했던 건데 일이 이렇게까지 잘못되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한테 못 볼 꼴을 보인 것 같아 창피하기도 하고 괜한 피해를 보게 한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네요. 제가 불효자예요, 어머니. 무슨 그런 말을 해. 난 한 번도 이 일을 네 탓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러니 그런 말 하지 말고 네 옆에 있는 수호를 생각해서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아들은 제게 알겠다고 수호의 아버지로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살아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걸려왔어요. 며느리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이제부터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대답하고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은 그 후로도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옆에 남아있는 손자를 위해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손자는 엄마가 사라지고 며칠 내내 울다가 시간이 지나니 조금 괜찮아졌죠. 그리고 어느 날 손주 녀석이 제게 물어보더군요. 엄마는 어디로 갔느냐고. 여행을 간다고 하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도 받지 않고 오지도 않는다면서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손주는 아직 너무 어린 나이였기에 사실을 이야기해 준다고 한들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저는 손주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조금 멀리 여행을 갔어. 우리 수호만 두고 여행을 가다니 참 치사하다. 그치? 그래도 시간 지나면 돌아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동안은 할미랑 아빠가 우리 수호 옆을 든든하게 지켜줄 테니까. 알았지? 응, 난 엄마도 좋지만 할머니랑 아빠랑 시간 보내는 것도 좋아. 손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손주의 등을 쓰다듬으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들은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미래를 다짐하며 일어설 준비를 했습니다. 가족이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지금은 저도 아들도 그리고 손주도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따금씩 낫지 못한 상처가 불쑥불쑥 튀어나오곤 하지만 그래도 함께라는 이름으로 힘든 순간들을 잘 견뎌내는 중입니다. 저희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며 모든 분들의 앞날에 행복만이 따르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